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날씨는 대체로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서울에서 오후 5시 24분이며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떠오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주하는 차량을 계속 쫓아가지 않아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발사 부착탄, 이른바 GPS 총알을 개발했습니다. 발사 부착탄 앞부분의 접착 물질은 마치 피자 반죽처럼 얇고 넓게 펴져 어떤 표면이든 강력히 달라붙습니다. 우리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은 암 환자이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암 유병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살면 남성은 37.7%가, 여성은 34.8%가 암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달 구글이 신형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한 이후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어떤 근거로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지 사이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대체로 맑아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보는데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독도에서 오후 5시 5분 가장 먼저 시작돼 강릉 오후 5시 16분, 대전 오후 5시 25분, 서울은 오후 5시 24분에 마지막 해가 지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독도 7시 26분을 시작으로 부산 7시 32분, 강릉 7시 32분에 떠오르겠고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탄소 감축이 없다면 앞으로 21세기 말 60여 년 뒤에는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최고 4.5도 오르고 해수면 높이는 최고 58cm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고수온이 5일 이상 지속하는 해양열파 발생 일수도 288일에서 299일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기상과학원과 국내 연구팀이 공동 연구한 한반도 주변 해양기후 미래전망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수면 온도의 경우 탄소 감축이 가장 잘 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다 안정화하지만 탄소 감축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21세기 말에는 최근 10년 대비 평균 4.28도 높아지고 특히 서해와 동해, 중부 해역에서 최고 4.5도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평균 수온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수온이 5일 이상 지속하는 해양열파의 발생 일수도 최근 10년에 비해 점차 증가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발생 일수가 최고 295.5일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해수면 높이도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58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대 1년 뒤에 북극 해빙 변화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호 교수팀은 북극 해빙 농도를 1년 뒤 6% 이내 오차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AI는 딥러닝 알고리즘 유넷을 활용해 과거 북극 해빙 농도의 변화 패턴과 기온, 수온, 태양 복사량 등 주요 기후 요인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모델이 17.35%의 평균 예측 오차를 기록한 반면 이번 모델은 7.07%의 평균 예측 오차를 기록해 오차값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해양자원 탐사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에서 도망치는 차량을 쫓는 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박진감 넘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도주 차량을 계속 쫓지 않아도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GPS 총알을 개발했습니다. 인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주 차량을 뒤쫓는 경찰차.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앞차에 특별한 총을 쏘자 휴대전화 앱에 도주 차량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발사 부착탄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도망가는 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의 열쇠는 발사 부착탄 내부에 있는 GPS 수신 장치와 LTE 통신 장치, 배터리입니다. 도주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용 발사 부착탄을 붙이면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받고 계산된 위치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 표시합니다. 발사 부착탄의 앞부분은 잘 달라붙는 실리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하게 잡아당겨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사 부착탄은 발사와 함께 원심력에 의해 마치 피자 도우 반죽처럼 얇고 넓게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으로 직진합니다. 덕분에 울퉁불퉁하거나 경사면 등에 상관없이 최대 10m 거리에 있는 표면에 안정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연구진은 시속 60km로 달리는 도주 차량에 발사 부착탄을 붙여 도심과 고속도로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부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서 위성으로부터 GPS 위치 정보를 수신을 해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이는 실시간 위치를 바탕으로 도주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무선 카메라를 단 발사 부착탄을 천장이나 벽면에 붙여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GPS나 아니면 카메라 등을 넣어서 원거리에서 발사해서 이제 원하는 표적지에 딱 정확히 부착을 해서 그 위치라든지 그 주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연구진은 발사 부착탄 안에 다양한 전자기기를 넣을 수 있는 만큼 국방은 물론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땅속에 묻힌 물체의 형태와 물질 종류를 구분해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중 디지털 X선을 활용해 음극의 고온 가열 없이 즉각적인 전기 신호만으로 빠르고 정확한 X선 펄스를 만들어 지면 아래 물체의 형상과 물질을 구분해 영상화하는 지면 투과 탐색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개의 광원에서 나오는 X선을 지면에 쏴서 반사되는 X선의 강도와 스펙트럼 정보를 AI 기술을 이용해 재구성했고 그 결과 스캔 영역은 늘어나고 탐색 시간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실험실 환경에서 땅속에 파묻은 돌과 뼈, 나무, 펜 등을 탐색한 결과 물체에서 반사돼 나오는 X선을 영상화해 형태와 종류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최소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북미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가운데 H5N1 바이러스가 특히 문제되고 있는데요. 조류뿐 아니라 젖소와 돼지, 사람까지 감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지의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asically, the situation is that there's a lot of H5N1 in the U.S. It is being spread to humans via both cows as well as poultry and wild birds. And this has created essentially a nationwide risk for human exposure. 올해 H5N1에 걸린 사람은 전 세계 76명이 보고됐고요. 이 가운데 61명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대응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H5N1 감염자는 매년 나오곤 했지만 최근 더 큰 주목을 받은 건 지난 18일 처음으로 미국에서 중증 환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키우던 가금류에 접촉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됩니다.
WHO는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는 없다면서 H5N1의 위험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사례에서 겪은 것처럼 이 박쥐 사이에 유행하던 질병이 변이를 거듭하다 사람을 감염시키고 또 사람 간 전파까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 H5N1에 감염된 조류가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종간 감염까지 속출하는 만큼 돌연변이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지난 10월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었고요. 곳곳에서 H5N1 감염 조류도 계속 보고되는 상황인데요. 다행인 거는 아직 인간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감염을 막으려면 야생 조류와의 이 접촉을 피해야 하겠고요. 가금류 농장에 갈 때에는 눈, 코, 입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일반인들이 주의할 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f your pets, your dogs or your cats are anywhere near a dead bird, a wild bird, I strongly advise people not to drink raw milk. This is not a good way to immunize yourself against H5N1, and it might be a very good way to infect yourself with a massive dose of H5N1 that could lead to severe or fatal disease, and especially in a child.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시작된 첫 해여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졌던 한 해였는데요. 그럼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감염병이 스멀스멀 창궐하고 있습니다. 댕기열이 남미를 넘어서 북미에까지 퍼지면서 올해 북미에서 1,000만 명이 넘게 댕기열에 확진됐고요. 또 아프리카에 창궐하던 엠폭스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WHO는 이 밖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감염병, 그러니까 질병 X의 출현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이나 위생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구글의 대형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형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가 공개된 건데요. 이 윌로우는 영하 200도 이하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방식 양자 칩으로 성능은 105큐비트입니다. 앞서 IBM이 발표한 양자 칩이 1000큐비트급인 걸 떠올려 보면 이 105큐비트는 높은 성능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 윌로우 칩은 기존의 양자 컴퓨터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이 오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가능성을 제시해서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양자 칩이 의외의 분야에 악재가 됐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한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10만 달러 선에서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윌로우 발표와 함께 9만 5천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미 연준의 긴축 선호 발언 등 다른 요인의 영향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요. 이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윌로우의 영향이 없다고는 완전히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근거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암호화폐 채굴이 쉬워져서 암호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그리 큰 걱정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들 양자 컴퓨터를 쉽게 설명하려고 할 때 기존 컴퓨터로 푸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순식간에 풀 수 있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사실 특정 연산에 한해서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상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연산,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푸는 데는 양자 컴퓨터가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서는 대략 2배 정도 빠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도지코인처럼 채굴량이 무한정이라면 채굴 속도가 빨라졌을 때 시장에 코인 공급이 늘어서 코인 가격이 내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또 채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공급 과잉으로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업계가 진짜로 우려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해킹 때문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해킹 우려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아서 허먼은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 해킹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암호화폐 공격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시간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 구글의 경우는 빨라도 10년 후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보다 빠를 것이다 혹은 느릴 것이다 시장 전망은 혼재돼 있지만 위협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가 아닌 특정 문제를 푸는 데 뛰어난데요. 바로 현행 대다수의 보안을 뚫을 수 있는 소인수 분해와 이산 로그 문제를 푸는 데는 이미 탁월하다고 입증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도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수를 곱해라 그러면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수를 주고서 이게 뭐와 뭐의 곱으로 이루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컴퓨터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그거를 엄청 빨리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논문이 이제 90년도에 결과 발표가 됐어요.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된 거죠. 근데 최근에 사용하는 이제 현대 암호의 대부분이 RSA,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에 기반해서 이제 암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앞으로 소인수 분해에 기반한 그런 암호 체계는 금방 이제 해독이 가능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된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로 암호를 구성하는 양자 내성 암호 기술입니다. 이 암호를 구성하기는 쉽지만 역으로 푸는 것은 일반 컴퓨터는 물론 양자 컴퓨터로도 어려운 예컨대 격자 기반 문제 등을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알고리즘이 나온다면 이런 문제까지 안전하리라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몇 개 기술들이 유력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킹이 현실화하기 전에 이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하면 될 텐데 이 암호화폐 업계가 유난히 양자 컴퓨터 등장을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암호화폐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탈중앙화 때문입니다.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과 같은 이 중앙기관이 시스템을 총괄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필요하다면 이 새로운 보안 체계로 전환하기가 쉬운데요. 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기관이 없거든요. 이 새로운 보안 기술을 도입하려면 네트워크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합의에 이르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 자산을 새로운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여러 암호화폐들이 양자 내성 암호를 도입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양자 내성 암호가 적용된 특수한 암호화폐가 이미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암호 체계를 뚫고 모든 금융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없는 양자 내성 암호. 비유하자면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이 방패 사이의 전쟁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최소라입니다. (10월)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2010년 15.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보다 2,520명 늘었는데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과 주택 지원 등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시도별 10월 출생아 수도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출생아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작년인 2022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21만 명이 넘었던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혼인 건수는 19,551건으로 3,568건이 늘며 22.3%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10월 사망자는 29,819명으로 1년 전보다 974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7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노인 인구 증가로 만성질환 진료비 역시 지난해 90조 원으로 늘어나 2022년보다 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84.5%에 해당합니다. 만성질환별 사망 원인을 보면 암이 24.2%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 9.4%, 뇌혈관 질환 6.9%, 그 뒤로는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이 따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만성질환 부담 경감을 위한 전략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은 암 유병자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6일 내놓은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8만 2천여 명, 암 유병자는 258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남성 암 환자 수는 1,200여 명 증가했고 여성은 1,3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남성이 79.9세, 여성은 85.6세인 기대 수명까지 각각 생존한다고 볼 때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 37.7%, 여성 34.8%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고 남성 가운데는 폐암, 여성 가운데는 유방암이 발생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AI 디지털 교과서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준비 기간도 부족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교과서가 아닌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대형 모니터에 수업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디지털 기기로 문제를 풉니다. 그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수업하는데 그럼 좀 지루했고 컴퓨터로 하니까 새로우니까 좀 더 잘 듣게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학생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의 이면엔 우려도 적잖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입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에 검정에 통과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3월부터 수업을 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AIDT나 스마트 기기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수업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AIDT 활용을 넘어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먼저 수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이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야당 주도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학생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교육 자료로 지위를 낮추는 겁니다.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 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았다. 시연해 왔던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는 인정하되 내년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 자료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특히 이제 그 교과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정부의 철저한 이제 규제나
그런 이제 보호 장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의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 전국을 고려했을 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 사회를 거쳐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유엔 기준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출생아 수가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이 같은 반가운 소식이 이어져서 길거리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